자, 우리 이번 시간에 할 게 되게 많은데 순서도 조금 뒤죽박죽이라서 여러분이 따라가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리하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밤마다 지금 진도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 그리스가 이제 여러 폴리스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죠? 자, 그럼 폴리스로 나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에게 문명이 이 산적들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몰락하게 됐죠. 그쵸? 몰락하게 되고 얘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곳곳에 도시 국가 폴리스가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얘기는 이 폴리스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개의 폴리스를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가 아테네였고 하나가 스파르타였는데, 자, 여러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잠깐 한 친구들도 있는데 아직 안 나간 반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 정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아테네를 조금 했던 반이 있어가지고 스파르타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스파르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명한 폴리스 이 스파르타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아테네 하면 가장 큰 특징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우리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건데요. 바다가 근처에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바다가 근처에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상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지. 그치? 자, 무역이 크게 발달한 폴리스가 아테네였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상인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테네의 상인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권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할 수가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여기 보면 산 같은 거 보이지, 그치? 바다가 없죠, 그 사진에,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인들보다는 농민들이 와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은 이제 상인들처럼 돈을 왕창 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애들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가 뭐야?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막을 수 있는 무기를 뭐 만들거나 갑옷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동네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얘네들을 노린 야만인들이 굉장히 쉽게 쳐들어 왔는데요. 자, 스파르타는 그래서 이 전투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들어온 그러니까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잘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농민들을 쳐들어 와서 잘 싸우는 사람들이 이 농민들을 지배하는 형태로 폴리스가 운영이 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당시 군인들, 이 동네를 지배하고 있는 군인들이 귀족이 되어가지고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운영해 가는 게 바로 스파르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테네를 이미 배웠던 친구들,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갑시다. 알겠죠? 자, 스파르타는 그래서 이제 점령당한 농민들은 노예가 돼가지고 이 노예들이 상당히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반란 일으킬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시리아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살펴봤죠, 그쵸? 아시리아 뭐 안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강압적으로 통치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 우리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스파르타의 일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점령을 하러 왔던 사람들은 농민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지배를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엄격한 군사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엄격한 군사 교육을 받지 않으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한테 덤벼들 수 있거든요. 이 아무래도 이 산적들 출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인원수로 많은 농민들을 통치하려면 어마어마한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는 이 당시에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어떤 엄격한 군사교육을 받고 살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그냥 여러분 움짤처럼 보세요. 보면 알겠지만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힘이 약하면 그냥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아기도 죽여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아기는 없애버린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거 왜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지? 자, 어쨌든
이 건강하지 않은 아기를 없애버린 이유가 뭐야?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 전쟁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아기들이 허약하다 그러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죠, 그쵸? 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아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알겠죠? 자, 7살이 되면은 이제 스파르타에서는 여기 보이죠, 그쵸? 이 엄마의 여기 폭력의 세계라고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군대에 입대한 겁니다, 알겠죠? 입대해서 이제 엄청 쳐맞으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야고게라고 하는 이 군사 훈련을 7살 때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 받았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자면 7살 때부터 집단 군사 교육을 받으면서 자꾸 뒤에 나오네 이게. 집단 군사 교육을 받으면서 7살부터 집단 군사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당시 스파르타 사람들은 적은 인원수로 많은 노예를 통치하기 위해서 군사 기술을 높이는 방법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여성도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상황이 오면 여성들도 이 군대에 싸우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이 여성들도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똑같이 이제 자신을 지키고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옛날 치고는 남녀 차별도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그 뭐야 올림피아 제전 이야기할 때 이 당시에 그 사람들 뭐냐 그 뭐야 남자들만 막 벗고서 운동했다 이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스파르타는 여성들도 그냥 자기 근육 자랑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즉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잘 싸우고 군대를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군사 통치가 중심이 되는 폴리스였다.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뭐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여성 역시 이 아이를 잘 낳아야 스파르타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 여성이 만약에 아이를 잘 낳지를 못하면 이는 인구수 머릿수가 그나마 줄어든다는 얘기야. 여러분 머릿수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데 머릿수가 줄어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여성이 아이를 잘 낳지 못하면 너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성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진짜 쇼킹한 일이죠, 그렇죠? 하여튼 모든 게 이런 식으로 전쟁, 효율, 성과 이런 걸 중심으로 돌아가던 게 스파르타의 정치였습니다. 자, 이런 스파르타의 교육은 지금도 엄격한 교육을 의미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얘기는 정말 엄청나게 얘를 막 몰아붙여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요 스파르타는요 상업이 중심이라서 왕과 귀족의 구분이 없었던 아테네와는 달리, 자 여러분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면서 많은 권력을 계속 위에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귀족, 왕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모두가 시민이어서 시민이 주인인 정치, 민주정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스파르타는 아무래도 군대가 중심이다 보니까 군대를 이끄는 왕, 귀족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여전히 존재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시민들이 이제 이들의 왕이나 귀족들의 명령을 들어가면서 나라가 운영되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스파르타는 시민들보다도 이 노예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죠?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라의 노예가 거의 90%가 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일들, 노예를 통제해야 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민들의 모임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모임. 자, 여러분 이 시민들 이 위에까지는 다 시민으로 일단 취급합니다, 알겠죠? 자, 시민들의 모임 민회를 통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은 결정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테네와도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요. 아테네는 시민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민회의 규모가 굉장히 컸던 거고, 스파르타는 시민의 숫자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민회라고 해도 모이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 더 추가로 정리할게요. 어떤 그리스 지역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그리스 신화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거는 아테네도 그렇고 스파르타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게 아테네가 됐든 스파르타가 됐든 간에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아크로폴리스가 어느 폴리스마다 존재했습니다. 했죠. 이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했죠. 여기 언덕 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언덕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민회, 여러분 아테네도 민회가 있었고 스파르타도 민회가 있었습니다. 했죠. 그래서 민회를 여는 시민들이 모이는 곳 아고라가 어느 폴리스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 하나 확인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게요. 학습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파르타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엄격한 군사 훈련이 중요했다. 그 다음에 강력한 군사 통치가 발전했고요. 중요한 일은 민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폴리스의 특징 정리할게요. 중심이 되는 도시와 주변의 농촌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었죠. 여기는 성벽으로 둘러싸서 방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시설로는 아크로폴리스, 그다음 여기는 안신전이 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토론 상어 민회가 개최되는 아고라가 있었다라는 내용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그랬던 그리스에 처음 찾아왔던 위기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그 교과서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 편의상으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맞죠. 자,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전쟁 때문에 그리스 역시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그때는 간단하게만 보고 갔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당시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 페르시아는 이 정도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다리우스 1세 때 이런 식으로 통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 우리 안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친구들이 배웠으니까 정리하고 갈게요. 그리고 아테네, 스파르타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 아테네도 그렇고 스파르타도 그렇고 요 지역이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좀 내 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얘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테네도 발전하고 스파르타도 발전하면서 우리 영토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들한테 또 좋은 점이 뭐였냐면요, 요 근처에는요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정리했었죠 그때, 그치?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살면서 반란도 자주 일으키는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 스파르타가 야, 여기 그리스 애들도 많이 살고 자주 반란도 일으키면서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니까 여기 우리가 한번 찔러볼까 해서 자주 이 지역에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여기서 약간 도발 비슷한 걸 한 거야. 자꾸 찌르니까 페르시아 이제 빡친 거죠, 그렇죠? 별것도 아닌 애들이 자꾸 우리 동네를 건드리니까요, 그렇죠? 페르시아가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자꾸 우리들을 찌르는 이 폴리스 지역을 박살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알죠? 자,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의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당시 폴리스들, 이 아테네 그나마 제일 잘 나간다던 아테네 폴리스가 이 정도였고요. 페르시아는 인간 수가 이만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머릿수로는 페르시아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아테네에서는요 급하게 이 모자란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인간 취급 안 했던 외국인, 노예 이런 애들을 죄다 시민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아테네 사람들로 다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페르시아가 훨씬 쪽수는 많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이전에는 인간 취급 못됐던 애들이 지금 이제 시민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권력과 권한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시민들이 아테네가 망해버리면 다시 노예 취급 받고 동물 취급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긴 이 새로운 시민들이 그 아테네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우게 되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마라톤 전투 같은 데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마라톤 전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미 언급을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우리 하나 알고 갈게요. 자, 볼게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라톤 하면 요 마라톤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치? 이 마라톤은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이상한 거죠, 그쵸? 사실 마라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깜빡이는 여기 지명 이름이었습니다, 있죠? 이 마라톤 경기는 여기서 여기 이겼던 이제 이긴 전쟁 승리를 경험한 병사가 이 사실을 이제 막 알리려고 아테네까지 막 뛰어가고 여기서 우리 이겼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죽었다. 이런 전설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여러분 이건 뻥입니다. 이거 뻥. 이거 진짜 아니야, 알겠지? 사실 그 병사는 잘 살다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 마라톤의 거리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미터 뛰는지? 알면 좋고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1908년에 마라톤 경기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제 올림픽 경기를 처음 때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마라톤 경기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당시에 이 영국 왕 이 에드워드 7세가요. 이 자기 궁전 앞에서 결승 테이프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엄청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거리가 42.195km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장에서 마라톤 경기장에서 영국 궁전까지 거리가 42.195km라서 그래서 이게 42.195km를 뛰는 게 됐대요.
좀 김이 새는 전설 이야기였지만 어쨌든 하나 알아두고 갈게요. 자, 어쨌거나 전쟁 이후에 이 전쟁을 주도했었던 아테네는 굉장히 잘 나가게 됐습니다. 이 쪽수로는 상대가 안 되는 페르시아를 우리가 물리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한테 야, 아테네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다. 너희도 앞으로 이 아테네의 대단함을 알아야 된다면서 당시 아테네의 대장인 페리클레스가 주변 국가들에게 야,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려면 누굴 중심으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여러 폴리스가 뭉쳐야 된다라며 주변 국가들한테 이 삥을 뜯어가지고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돈을 모아서 페르시아를 막는 동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동맹이 바로 델로스 동맹이라고 부르는 동맹인데요. 아테네는 페르시아를 막겠다라며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주변 폴리스한테서 돈을 많이 뜯어내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당연히 이 돈은 누가 관리했느냐? 바로 아테네가 관리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테네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 도시가 되었는데요. 이 부자 돈을 가지고서 아테네들은 자기들의 자랑거리 바로 민주정치를 크게 발전하는 데 써먹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럼 우리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이제 어떻게 크게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학습지 정리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페르시아가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다음에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가 먼저 페르시아를 자극했던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같은 데서 그리스가 이기면서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끝나게 됩니다. 알겠죠? 이후에 페르시아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내용 정리했었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테네가 주변 폴리스한테 돈을 많이 뜯어내게 됐습니다. 이 압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결국 돈 뜯어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테네의 민주정치 발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우리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대해 제대로 안 배웠던 반이 있어가지고 복습한다 셈 치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서 갈게요. 자, 여러분, 아테네도 아까 스파르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처럼 나라를 세웠던 왕이 있었고 주변에 왕이랑 친한 척하는 이제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세금 바치며 사는 일반 시민들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다른 나라와 아테네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앞에 바로 바다가 있다는 거고요. 이 시민들이 바로 어디 출신인 거야? 페니키아 출신이었던 거야. 그치? 여러분, 페니키아 애들 직업이 다 뭐라 그랬어요? 다 상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서 이 장사에 초특화된 동네다 보니까 시민들도 점점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가능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귀족들보다 더 돈이 많은 거야. 얘네들은 또 귀족들이 아니다 보니까 세금도 꼬박꼬박 냈거든요. 자, 우리는 세금도 열심히 내고 폴리스의 다양한 일에 내가 참여하고 싶은데 이 모든 권력을 귀족 왕이 꽉 쥐고서 안 쥐고 있으니까 안 주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불만이 많으니까 얘들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시위하고 막 우리도 권력을 달라라고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고 이 시민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게 나라의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니까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족들은 점점 이 시민들한테 권력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재판 같은 거, 그렇죠? 여러분, 이 재판 평민들이 시위 같은 거 했을 때 잡혀가면 예전에는 귀족이 아니란 이유로 재판에 참여하지도 못해가지고 엄격한 법을 만드는 경우, 엄격한 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엄격한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법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을 차별적으로 이 뭔가 통치하는 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야? 귀족과 시민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아테네 내에 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모두가 시민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치를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시민이 주인인 정치, 민주정치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다 정치나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솔론이라고 하는 오빠가 등장을 해가지고 야, 그렇지, 나라의 핵심 업무, 중요한 업무는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과외 같은 것도 하면서 많이 벌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솔론은 이때 시민들을 재산을 가지고서 몇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알죠? 나눠가지고 높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권력을 많이 주고 낮게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좀 적게 주는 식으로 그리스의 민주 정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적게 줬다는 거지 안 줬다는 게 아닙니다. 알죠? 그러니까 민주 정치인 거야. 알겠죠? 자, 이 시기 때 재산을 기준으로 시민들의 그 계급을 좀 나눠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배분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테네 민주정치의 가장 큰 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에도
권력이 많았던 사람들, 뭔가 배운 게 많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야, 한때 내가 왕급이었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좀 낫지 않니? 너네 내 말 좀 들어 하면서 뭐 돈을 뿌리든 뭘 뿌리든 해가지고 계속 권력을 자기네 마음대로 가지고 가고 이끌어 가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독재자들이 등장하게 되자 이 그리스에서도 독재자가 못 등장하게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게 됐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클레이스테네스가 야, 그런 놈들 나오기 전에 미리 내쫓아 버리는 방법을 고안하게 됐습니다. 바로 독재자가 나오기 전에 미리 독재할 것 같은 사람들을 투표로 뽑는 거였죠. 자, 그래서 아테네는요, 정기적으로 독재자 뽑기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 도자기 파편에다가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을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시키는 제도가 운영이 됐습니다. 바로 도자기 파편으로 추방하는 제도, 도편 추방제가 운영이 돼가지고 아테네에 이 독재자를 물리치려고 하였다라는 내용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델로스 동맹으로 돈이 아주 많아진 아테네가 민주정치를 크게 발전시켰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전에 평민들이 법을 만들 권리를 줬다라고 방금 전에 정리를 했었죠. 어디에서? 아고라라고 부르는 광장에서 페리클레스 시기 사람들은 모두 광장에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했죠? 여러분, 법을 만드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입법권이라고 부릅니다. 했죠? 법을 세우는 권리인 거죠. 그렇죠? 법을 세우는 권리, 입법권을 이 당시 시민들의 모임인 민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랑 이런 점은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당시는요, 모든 시민들이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직접 가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여기 출근한 사람들 뽑는 거죠. 자, 여러분,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대신에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옛날 그리스는 사람들이 누굴 뽑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두 모인 민회에서 직접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 직접 민주주의를 페리클레스가 더 많이 발전시키려고 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어떠니까? 돈이 많잖아요. 이 페리클레스가 바로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델로스 동맹으로 그리스가 한창 돈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느냐, 요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민회에 참석한 데모크라시우스 씨의 프로필을 잠깐 볼게요. 뭐 나이도 어쩌고, 뭐 문제는 이제 직업이 문제입니다. 뭐냐? 자, 여러분, 얘가 원래 직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이 직업이 뭐야? 바로 사탕가게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직업이 사탕가게 주인인 경우에 문제가 뭐가 되냐? 이 데모크라시우스 씨가 민회에 참석해버리면 가게에서 사탕 팔 사람이 없는 거야. 알겠죠? 장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일이 너무 바쁘고 매일 돈을 벌어야 될 사람, 이런 데모크라시우스 씨 같은 사람은 사탕을 팔아야 되니까 사실 민회에 나가는 게 돼 안 돼?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이 사람들은 민회 출석이 불가능한 거야. 바꿔서 얘기하면요, 사실 이제 돈에 여유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민회에 오는 거야. 그쵸? 즉 돈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민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법을 만드니까 당연히 법도 어떤 법이 만들어지겠어요? 부자들한테 유리한 법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자는 일 안 하는 법, 부자들은 뭐 세금 안 내는 법, 뭐 이런 법만 계속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아테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결국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인데 내 의견 전혀 안 들어주고 그냥 부자들의 의견만 들어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이걸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당시 그리스의 대장 페리클레스가 우리 지금까지 근데 뭐야? 돈 많이 모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바탕으로 민회에 오기만 하면 민회에 온 사람한테 죄다 돈을 뿌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석비, 참가비를 준 거야. 자,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사탕 안 팔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민회에 나오면 내가 장사 안 해도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가 정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아까 솔론 때 이야기한 거 봤었지, 그치? 뭔가 배운 사람들이 핵심 업무는 더 잘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뭐 재판을 담당한다던가 아니면 군대를 담당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페리클레스는요, 우리 시민들 그렇지 않아. 민회에 잘 나가와서 이제 다 잘 알아 라고 생각을 해서 아테네 사람들한테서도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뽑기로 뽑았습니다. 했죠?
추첨으로 주요 관직을 뽑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크게 발전시켰다라는 거 우리 하나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습지 정리할까요? 자, 여러분 아테네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자, 아이고 밑에 게 먼저 나오네. 자, 페리클레스, 그 다음에 민회, 그 다음에 입법권을 가졌다. 페리클레스 시기 때가 민주정치가 가장 발전한 시기였죠. 자, 입법권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관직과 재판 담당자를 추첨으로 선출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회는요, 모든 성인 남자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알겠죠? 사실 이 당시에 여성은 뭔가 제대로 된 취급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스파르타가 그나마 남녀 차별이 적었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남자 시민들만의 모임이었다는 좀 한계점이 있고요. 이 민회가 바로 입법권, 법을 만드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새로 나간 진도고, 요 이전 진도 아직 못 나갔던 친구들을 위해서 빈칸 채우고 갈게요. 자, 아테네는 민주정치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앞에서 정리했었죠. 자, 여러분, 솔론이 재산 정도에 따라서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편 추방제까지도 우리 빈칸 채워줄게요. 제가 이거 색칠을 안 해놨네요. 그죠?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다. 그때도 색칠 안 해놨었는데 지금도 색칠 안 해놨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게 다른 폴리스에서 삥을 뜯은 거였다는 게 문제가 된 거야. 자기들이 돈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돈 뿌려가면서 했으면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이게 델로스 동맹으로 삥을 뜯어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 여러분 스파르타는 군사적인 도시라 그랬잖아. 그치? 스파르타처럼 싸움에 자신 있는 애들, 이 싸움에 자신 있는 애들은 야, 우리도 싸움하면 안 지고 굳이 니네 도움 안 받아도 되는데 내가 왜 너한테 돈을 뜯겨가면서 니네 민주정치를 발전시켜줘야 되냐 하며 아테네한테 점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들은 그래서 야, 이거 아테네한테 계속 우리가 델로스 동맹 하면서 돈 줘야 되냐? 야, 짜증나지 않냐? 라며 아테네가 마음에 안 들던 폴리스들을 끌어모아서 스파르타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하는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졌어요. 델로스 동맹이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새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아테네랑 사사건건 싸우고 서로 시비 틀고 이러다 보니 결국 폴리스들끼리 아테네 스파르타 편 나누어서 전쟁이 터지게 되었는데요. 이 전쟁을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전쟁 결과 일단 스파르타가 이겼습니다. 그죠? 스파르타가 이기면서 아테네 편 들었던 많은 폴리스들이 멸망하고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트로이 전쟁 때도 확인을 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저희 거의 뭐 10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스파르타 역시 전쟁에서 이겼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들도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좀 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실제로 이 전쟁이 끝나는 거를 지켜보면서 기뻐했던 것은 바로 다른 애들, 바로 우리 저번에 지도 맞추기 하면서 봤었던 나라 북마케도니아 있었죠. 자, 이 마케도니아의 세력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폴리스들은 이 마케도니아한테 점점 집어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또 훌륭한 왕을 하나 만났기 때문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학습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에게서 불만을 품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게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된 거죠. 자, 여기서 펠로폰네소스 동맹, 즉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랜 전쟁으로 폴리스 전체가 쇠퇴하면서 마케도니아가 침입을 하여 이걸로 결국 폴리스 전체가 다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다라는 내용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리스의 문화를 직접 만나서 수업을 직접 만난다기보다는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